보내주신 질문들 봤는데요. 와, 이거 어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지? 싶어서 진짜 저도 덕분에 좀 공부도 하게 되고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뭐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의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내 현실을 자각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현실을 자각해 보면 나의 현실은 바닥이다. 이게 너무 허황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꿈은 큰데 현실이 바닥이라면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꿈은 큰데 현실이 바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 현실 학교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부터 내가 뭘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게 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이 딜레마가 가장 클 때가 대학 시절 아닌가 싶어요. 꿈은 다 크게 가지라고 하고, 막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다 자기들은 현실은 바닥이었었는데 다 했다고 하고, 이러면은 이게 포기하기도 또는 중간에 저 사람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꿈은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꿈이 어차피 현실적으로 크게 꿈을 꾸게 되죠. 뭐 유튜브에서 봤건 방송에서 봤건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는 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어떤 상을 보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내 꿈을 갖게 되면 꿈은 굉장히 커지죠. 그러나 지금 현실이 내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현실은 너무 바닥같이 느껴지고 저는 이게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으로 누구나 가지게 되는 질문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늘의 별을 따는, 하늘의 별을 따는, 죄송합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 상담을 할 때 꿈을 작게 가지기는 쉽지 않다. 대신 꿈을 현실적으로 만들려면 다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아들러리안 상담자인데 아들러는 늘 인간이 열등감을 누구나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한 원인이 인간이 꿈을 꾸기 때문이다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순간 나의 현실은 굉장히 열등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제가 정말 효과를 보기도 했고 이렇게 다리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기 목표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나는 뭐 100억대 부자가 되겠다. 이거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에 다리를 놔야죠. 중기 목표. 중기 목표? 이게 장기 목표가 10년 안에, 뭐 아니면 5년 안에 이렇다고 한다면 중기 목표는 그 중간 3년 안에 3년 안에 내지는 내년에 이렇게 중기 목표는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겠죠. 나의 현실과 조금 닿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목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장기 목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잡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죠. 그냥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 나는 진짜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굉장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게 장기 목표라면 중기 목표에는 자격증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언제까지 작품을 만들지, 무슨 포트폴리오를 꾸밀지, 어디를 컨택할지, 또 누구와 상담을 해볼지 조금 더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단기 목표는 스마트하게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하다는 얘기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이건 스마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을 만큼만.
무리수를 두지 않고 스마트하게 나는 오늘 몇 과까지를 정리하겠다. 또 측정할 수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리고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루에 책 한 권씩 계속 읽겠다.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달성하기도 힘들고 이러면은 금방 포기하게 되죠. 아, 난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이 단기 목표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단기 목표를 잘 세우면서 뭘 해줘야 되냐? 단기 목표를 이룰 때마다 나를 축하해줘야죠. 나를 격려해줘야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여기까지 가지? 이 생각을 하면 답답해요. 근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밟았어. 네, 별을 따러 가는 과정 자체를 재밌어 해야지 언제 내가 별을 따지? 이러면 별을 따고도 허무해요. 그동안에 고생한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를 세우시고 그거 하나하나를 이룰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시라. 그래서 좀, 그 별을 따러 가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별을 언제 따지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고 나를 격려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별을 따러 가는 그 여정을 즐기는 힘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나가는 정거장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나를 좀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격려하는 힘, 나를 계속 격려하는 힘, 나를 돌보는 힘, 그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이제는. 예전에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해도 어떤 모델링의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한계가 어딘지 모를 만큼 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든 또는 세상의 어떤 움직임이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정답이야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럴 거면 정답을 잘 모르겠으면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자체의 오늘을 즐길 수 있는 이 힘이 사실은 이 꿈은 큰데 현실이 바닥인 이 상황에서 여행을 유지하면서 즐거워하고 현실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변에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다른 답을 내놓고 오답인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부류인가요? 라는 고민글입니다. 아, 너무 힘드시죠? 이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팩트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우겨. 우기고 오히려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거나 내지는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가 라고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아들러는 이유가 있다. 그 행동의 이면에 목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저래? 저거는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동의할 수 있는 건 일관돼요. 일관되지 어느 날은 맞는 말을 하고 어느 말은 아닌 말을 그런 사람도 있긴 하다. 예, 그런 어쨌든 패턴이 일정해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이면 묻히죠. 상식이라고 하는 건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 인데 나는 아니거든? 이라고 하면 독보적인 존재감을 잡을 수 있어. 쟤 왜 아니야?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쟤 왜 저러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신경 쓰게 하고, 얻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을 들이고 설득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것으로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패턴입니다.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상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부족하다.
상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패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아주 뭐 지하철에서 막 고성방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이 그 본인에게도 행복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그것으로 존재감을 찾는 것이 이득이 있다. 자기 건강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쟤네들과 차원이 달라.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쟤네들이 못 보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답을 갖고 있어. 라고 우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 수도 있어요. 상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테니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심리학적인 그 실험에 보면 내가 확고하게 믿은 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예, 확고하게 믿어서 받은 어그로의 힘도 만만치 않아서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또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놓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라고 평범으로 돌아가는 것은 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기게 될 확률이 높죠. 본인에게 참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중요도를 높이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도를 낮춰야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러고 싶어 하는가 보다. 그 마음만 받고 그 말을 너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분을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특이하네.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원하는 게 그것으로 한 중요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지 않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그분에게도 좋아요. 이거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때를 써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마음이 약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생산적인 일을.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좋아요. 음.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들었는데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네, 세 번째도 계속 가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부담감에 자꾸 미루게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게으름인가요? 불안이나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나요?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 정말 많이 미루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많이 미루는 사람이어서, 와, 나 이렇게 왜 게으르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건 나의 생활 방식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 패턴이. 이 패턴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좀 관찰을 해봐야죠. 왜 그럴까? 나를 봐야죠.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미루는 습관이 일반적으로. 다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미루는 습관의 이유는 다른데, 나의 이유는 뭔지는 내가 좀 봐야 돼요. 저는, 다른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나를 미리 픽스해 놓으면 다른 가능성이 계속 들어왔을 때 계속 수정하는 게 저는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미룹니다. 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미루면 더 불안하거든요. 사실 해놓으면 좀 편안할 텐데, 미루고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대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래서 펑크를 내진 않더라고요. 그걸 미루다가 나 자신하고 막 전쟁을 하면서 막, 난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마감을 지키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그래서, 이건 내 생활 방식이 이런가 보다. 나는 마감은 지키는 사람이다. 나를 좀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미루기는 하는데, 끝까지 미루지는 않더라.
그래서 나를 좀 믿어주고, 아, 네가 지금 뭔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서 미루는 거지? 라고 나하고 전쟁하는 걸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것만 해도 살만합니다. 나를 볶아치지 않으면 불안이 조금 더 가라앉아요. 그리고 약간 유머러스함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 이러다가 난리 난다. 이렇게 나한테 계속 푸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해해 주세요. 이게 하루 이틀 된 습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도 도움이 되는 사인은 있었어요. 저도 이거 유튜브 보고 배웠는데요. 할까 말까 막 민그적민그적거리고 있을 때 그냥 간단한 사인으로 된다. 네. 아, 지금 이거 하자. 5, 4, 3, 2, 1, 스타트.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일단.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긴 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자, 오늘은 곧 죽어도 이거를 해야 돼. 5, 4, 3, 2, 1, 스타트.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게 생각이 많아서 자꾸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스타트하는 연습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일어나기 싫어. 아, 진짜 오늘은 정말 나는 자고 싶다. 이럴 때 한번 해보자. 5, 4, 3, 2, 1, 스타트. 일어나세요. 요것만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리고 날 무지 격려해 주세요.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러면 조금 바뀔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 삶의 습관을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어떤 방식이든 지금의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미루는 습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꽤 괜찮은 습관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느끼기로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데 정말 변할 수 없나요? 인간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는 네. 질문이 왔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데,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정말 어, 그런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그 아들러는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아들러리안 상담자니까. 아, 근데 아들러도 인간의 이해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 가치관, 느낌, 이건 변하지 않아요. 네. 내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지향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고유한 삶의 의미, 리듬,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갑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표현하는 방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네, 다만 이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할 건지, 조각을 할 건지, 어, 나무를 벨 건지, 꽃을 자를 건지, 이 표현 방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는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A에서 B로 바뀌지는 않지만, 네, A라는 사람이 빨간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파란 옷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성격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근본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우울해서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요. 그럼 그 사람 성격이 바뀐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기대했던 사람이고,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상처받았고, 더 이상은 그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소중하던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중일 뿐이지, 그 사람의 색깔과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되게 많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이 A에서 B로 변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본래에 갖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색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펼쳐서 잘 요리할 수 있게끔 하는가. 이것을 도와주기 위한 상담일 뿐이지 A가 B로 바뀌는 상담을 할 수는 없어요. 조리 도구는 똑같지만 만드는 요리는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다 쓰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것까지 다 찾아내면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테크닉이거든요. 도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테크닉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질 않은 거죠.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도구가 진짜 뭐가 있지?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는 게 상담이지, 주방을 바꾸는 게, 주방 자체를 세팅을 바꾸는 게 상담이 아닙니다. 그냥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소시오패스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해석을 하시지만, 아들러리안 입장에서 보면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관심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라는 얘기는 타인과의 공감,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도 나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 함께 해본 경험, 함께 해서 즐거웠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아들러의 이야기기도 하고, 저의 이야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시면 어린 시절에 사회적 관심을 길러주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재밌는 일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되게 뭐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유전자적으로 이기적인 아이들이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너 챙겨. 너 다치지 않았어? 너 조심해. 걔랑 놀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훈육 방식에서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만 잘 살면 되는구나. 나만 틀림없으면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후천적으로 되는 게 소시오패스예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그래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눌려도, 좀 피해를 봐도, 손해를 봐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내 일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조금 아파도 나에게 도움이 돼? 그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양육 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러가 평생토록 부모 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있다. 사실은 저는 부모님 책임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 이상. 원래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개발해 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내 삶의 틀이 잡힐 때,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때때로 너를 도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같이 배려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어. 우리가 같이 하면 생각하지 못한 즐거운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한계가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약간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뇌파 검사를 해보면. 근데 소시오패스는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입니다. 경험에 의한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괜찮은데? 이렇게 하니까 더 승진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 해치고 승진하는 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근데 이거는 가르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텅 비어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건 너무 슬프고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소시오패스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이 중요하다.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하냐, 소시오패스? 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 업무적으로 친절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사적으로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소시오패스가 성공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막 사장님이기도 하고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친절하게 대하실 때 너무 친밀하게 가지 마십시오. 물드는 거 좋지 않고요. 당하는 건 비극적입니다. 네.
방금 질문에서 나온 대로 자신의 재료를 요리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감에 있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상담센터, 저하고의 개인 상담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5번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저의 마음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추천하고 싶은 책 너무 많죠. 너무 좋고요. 막 아들러 책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들러의 원전이 정말 좋거든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인간에 의해 삶의 의미라고 하는 이 다른 책입니다. 삶의 의미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인간에 의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다 아들러가 쓴 책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 이 책 추천합니다. 저 이걸로 한 3년 정도 이 두 권을 가지고 그룹을 하면서 아들러 공부를 했는데요.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강추하고 싶은 책입니다. 근데 좀 어려워서 쉽게 아들러를 이해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노한영 교수님의 불완전할 용기 1번입니다. 저 이거, 제 막내 아들이 중학교 때 책을 선물해 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굉장히 따뜻하게 써져 있고, 아들러의 핵심을 굉장히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책이라서, 불완전할 용기 아들러리안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권이요. 2권은 교과서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아니, 이거는 이제 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입문서라기보다는 심화서? 입문서는 불완전할 용기 1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죠. 워낙 유명한 책이라 다른 유튜브에서도 되게 강조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죽음의 수용소에서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의미치료의 창시자죠. 이 상담자는 그 가족이 모두 그 홀로코스트에서 돌아가셨고 본인도 죽음을 뭐 임박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만 살아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체험적으로 인간이 인간성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이게 뭐 유태인의 삶과 죽음의 어느 경계 앞에서 아우슈비츠가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 안에서 정말 동물로 또는 벌레 취급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격과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에 대한 아,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큰 팁을 제가 살짝 알려드린다면 유머입니다. 유머를 잃지 않는 것. 인간만이 이 상황을 희화화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이 참극의 상황을 아, 웃으면서 갈 수 있죠. 물론 아주 책 자체가 유머러스한 책은 아니지만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애달픈 유머라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죽음의 수용소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인간다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걸 선택해, 그것을 보여준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 책, 이거 책 읽으라고 하면 저 책 잘 못 읽거든요. 한 권 쭉 다 못 읽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요, 운명론입니다. 어느 날 책을 읽고 싶을 때 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쭉 보는 게 좋죠. 좋은데, 그냥 한번 이렇게 넘기다가 마음에 닿는 어느 구절에 머물러 보십시오. 길게 많이 내가 통독을 했다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울리는 한 문장을 찾는 겁니다. 심리학책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마음에 딱 닿는, 나의 지금의 컨디션과 딱 닿는 한 장면에 좀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화두처럼 내 삶에 적용해 보시는 게 심리학책은 그렇게 읽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변명처럼 해봅니다. 제가 책 읽기를 잘 못해서요.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 궁금하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상처받았을 때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 그러니까 일단 상처에 대한 개념이 상담 심리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상처받았어. 사람들은 우리 아빠,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거 우리 아이 자존감이 깎이잖아요. 이렇게 막 상처받으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상담 현장에서는 상처를 환영하죠. 반가워합니다. 예, 상처 안 받은 것으로 배우는 것보다 상처받은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상담 심리를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나 왜 이걸로 상처를 받지?'를 한번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게 아파.' 당연히 아프지. 그런 말 들으면 '당연히 아픈 거 아니야?' 자세히 보세요. 그 말을 대꾸도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바보.' 이러면 '그래 맞아. 나 바보지 뭐.' 이러고 웃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저 사람의 저 마디가 왜 이렇게 상처가 되지? 잘 보시면 그것도 개성이 있습니다. 나만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내 약점을 내가 알아두는 건 굉장한 팁입니다. 나 여기 약하구나. 나 이런 상황이 약하구나. 잘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압적인 상사나 고압적인 사운드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왜 그렇게 하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계획이 자꾸 바뀌는 것 때문에 그걸 막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논의가 잘 안 돼서 막 갈등이 있고 막 헤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에도 개성이 있어요. 나만의 코드가 있거든요. 우린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지키는 방법, 아픈 것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상처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왜 아팠지? 원래 몸에도 상처가 나면 그렇게 돌봐주는 거잖아요. 예, 내가 어디에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었거나 그랬을 때 상처를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뭘 발라줘야 되지? 뭘 뿌려줘야 되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몰라. 다쳤으니까. 나 안 쳐다봐. 이러면 여기 곰고 썩잖아요. 나중에 큰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조금 조금씩 아플 때, 찔릴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아픈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해석하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내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저 사람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잘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저 사람의 잘못한 게 나를 찌르지? 이건 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왜 여기서 상처받지? 그리고 그 상처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걸로 상처 안 받아요. 그리고 나를 웃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 작업이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상처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처를 잘 관찰하는 거. 상처받은 나를 잘 보살피는 거. 상처받은 나를 잘 위로하고, 어, 이 안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아들러리안들은 열등감이 바탕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상처받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이 모든 것에 우리 한 밑바탕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밑으로 깔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서 불안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 난 이걸 갖고 싶었는데 떠나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상처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맨 밑에 들어가서 정말은 뭘 갖고 싶었지? 정말은 뭘 얻고 싶었지? 정말은 네가 뭘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걸 해볼 수 있는 길이 꼭 여기 이 길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한 번 커트당했다고 영원히 버려야 할 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상처의 깊이 깊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담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영어까지 해볼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과 실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 실천 방법.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 음,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희 시대랑 완전히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잘하면 존중받았거든요. 예전에는 완벽하면 존중받았는데요. 이제 모든 것들이 웬만큼 완벽해지고 나면 요즘에는 허술한 게 인상적이고 개성이 되고 특별한 존중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못 느끼시나요? 약간 바보 같은 게 요즘 인기예요. 약간 구멍이 있는 게 매력이에요. 완벽하게 만드는 게 최선이 아니고요. 인간미가 있는 게 매력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 나의 인간적인 허물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다 열등하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하고 계속 싸우면서 와,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방정리도 안 하냐? 너는 공부도 안 할 거냐? 막 이렇게 나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더 완벽해지라고. 근데 그거 미래 사회에서 그렇게 인기 있을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다 AI가 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불완전한 거. 네. 알면서도 살짝 뺀 거?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망설이는 거? 내지는 뭔가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길을 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의 부족한 인간미에 개성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 꽤 귀엽습니다. 웃긴걸? 귀여운걸? 나름 무슨 사연이 있는걸? 이렇게 나를 연민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자기 존중감은요,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왜 존중을 못하냐?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걸 계속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타박하다 보니까 존중감이 깎이는 거예요. 근데 세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약간 허술한 거, 약간 못난 거, 약간 부족한 거, 약간 머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재밌어. 흥미로워. 내지는, 저 사람만의 개성이야. 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비하하려고 할 때, 알아차리시고, 반박을 좀 해보세요. 근데 이런 인간미가 있잖아. 이렇게 변호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변호하는 연습. 나를 믿어주고, 나를 돌보고 이러는 거 우리 문화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그게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계속 나를 들들들들 볶다간 나는 저기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를 믿어주는 게 필요한데 나를 어떻게 믿어줘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하고 나는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내가 뭐로 믿죠? 라고 얘기했을 때 노한영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나를 보라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행적을 보라고.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어줄 수 있는 게 있다. 어. 너는 적어도 일부러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할 때는 있지만 웬만큼은 다 진실해. 너는 적어도 사람을 볼 때 막 돈으로 환산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야. 좀 바보같이 기다려줄 줄도 알고 좀 바보같이 당하기도 하고 난 그런 인간미가 있다는 거 믿어. 나의 과거의 행적이 나를 믿게끔 합니다. 너는 틀림없이 잘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못했다면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못했겠지. 일부러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게으름 피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 내가 믿어. 내가 믿어줄 수 있는 어느 구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를 믿어. 이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자기 존중감이 생깁니다.
못 믿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요? 나부터 신뢰해야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허물이 많은데 이런 뜻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는 건 진심이라는 건 나 믿어. 그러니까 네가 허투루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시면 그 일을 할 때만큼은 파트너로서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완전한 용기. 부족한 나를 예쁘게 봐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참한 상황에서 인간성을 살아남는 법, 유머러스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웃어주세요. 귀엽지 않니?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자꾸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세상 무너질 일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 진짜 세상 무너질 일 아닙니다. 정말로. 웬만한 일들은 95%는 세상 무너질 일이 아니에요. 네, 누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오늘 조금 늦었거나 또는 누군가를 실망시킨 것 같거나 나 스스로의 목표에 달성 못했거나 그걸로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네,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니까 불안한 걸 거다. 진심으로 잘하고 싶으니까 지금 머뭇거리는 걸 거야. 네가 보여주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지금 망설이는 걸 거야.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을 문화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해보지 않은 거라서 낯선 것 뿐입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좀 따뜻하게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이에요. 벌써 여덟 번째네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100번 질문까지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여덟 번째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별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듣고 싶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보면서, 이 질문 보면서 눈물 날 뻔했잖아요. 누가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이별을 하셨을까? 아, 정말 마음이 슬프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이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실까. 아파야죠, 뭐. 이별이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별이,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여정에서 보면 이별은 관계의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씬이에요, 라스트 씬. 아니, 안 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별도 해요. 결국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뭐 커플이 만난다 하더라도 사별로 이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마지막에 꼭 붙는 장입니다. 라스트 장.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까지 잘해야. 근데 저희 상담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 그러면 아름다운 이별을 할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게 가능해? 가능하죠. 쉽지 않아서 그렇지.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왜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이별이 오지 않아야 된다고 이별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관계 이별은 절대 없어야 해. 라고 이별을 전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당연히 있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우리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별을 좀 전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현재를 조심해요. 우리가 너무 친해서, 아, 저 사람 완전 내 거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근데 우린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남남일 수 있는 사람인데 만났고, 또 헤어질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조심하게 되죠. 그 존재를 별도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헤어져라, 헤어져라는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난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왜냐하면 헤어지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이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그래서 매 순간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별을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별을 했어. 지금. 나 실연 중이야. 밥이 안 넘어가. 잠이 안 와.
계속 그 사람 카톡을 보고 싶어 죽겠고, 전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아, 그러다가 미친년 소리 들 것 같고, 왜 다시 안 돌아오지? 막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 막 밤에 잠이 안 와. 막 이렇게 막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별이 왜 힘든가를 제가 이별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다가 내 것도 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쓰레기로 변했잖아요. 이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알고 보니 양다리였어. 그동안에 나하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사기였대. 알고 보니 얘가, 어, 나한테 다 거짓말이었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알던 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봤거나 이랬을 때 이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체이면 더 답도 없지만. 체여도 사실 알고 보니예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모든 과정들이 다 바보 같은 일이었다고 내가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했던 노력, 희생, 봉사, 인내, 그랬던 그 모든 과정들,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하게 다 날아가 버려서 내 걸 잃어버려서 사실은 속상한 거 아닌가? 내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내가 버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미련이 남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별은, 각자 갖고 오는 거다. 내 사랑은 갖고 와야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놈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추억 자체를 전부 다 나쁜 기억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상이 나빴을 뿐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온전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랬던 그 꿈, 사랑, 그 불안, 그 기다림, 그 애달픔, 그거 다 내 거거든요. 안 좋은 것까지 다 내 거예요, 다. 다 소설에 한 그룹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그 사람과 함께 그냥 다 갖다 버리려니까 마음이 아픈 거 아닐까? 내가 언제 그렇게 사랑해 보겠어요? 내가 언제 타인에게 그렇게 투자를 해보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너무나 멋진 경험이거든요. 그 멋진 경험이 이렇게 파토가 났다고? 아니요. 그 사람만 잘린 거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대단히 초능력을 많이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한 시기였다. 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능성과 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많이 아프십시오. 그만큼 소중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 소중한 거 다 버리지 마시고, 다 갖고 오세요. 내가 그 바보 같은 아이 때문에 이런 짓까지 했어. 아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그렇게 컸어요. 네,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사랑을 다 갖고 와서 다 나에게 한 톨도 빠지지 않게. 예. 그 나쁜 놈한테 주지 마시고 내 걸로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나의 이별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많이 아픈 걸 보는. 그리고 아, 옛날 명언을 들으죠. 시간이 약이다. 남자는 남자를 잊는 거다. 뭐 이런 거요.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까지 시간을 조금 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내가 버려놓은 사랑들을 다 주워오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가능성들이 엄청나게 빛나는 그 순간이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기적이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유연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르시스트 얘기하시는 거죠? 음, 아까는 소시오패스였고, 이번엔 나르시스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심적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 그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 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 당연하게 내 것인 것처럼 달라고 하는 사람, 당연하게 너의 일정은 나를 위해서 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좋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우리는,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전화기 다 안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쵸? 지역번호로 오면 잘 안 받지 않으십니까? 070 안 받으시죠? 그걸로 자책을 하시나요? 아, 내가 왜 이게 급하게 전화를 주셨을 텐데 안 받았을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왜 자책을 안 할까요? 별로 중요한 전화가 아니고, 예, 받아봤자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은 전화고, 그리고 습관이 됐어요. 안 받아도 별일 없더라. 정 급한 전화면, 뭐, 정말 급해서 관공서에서 전화가 온 거면, 뭐, 우편이 오거나 문자로 또 오겠지. 이 경험이 됐어요. 해보니까 되더라. 가 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도 죄책감 없어요. 저 아침마다 070에서 전화가 오는데 매일매일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청을 거절하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한계가 없고 이렇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네, 그렇게 쫓아다녀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좀 쫓아다녀 주세요. 한 이기적인 사람 중에서도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비즈니스적이든 어떤 적이었든.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적당히만 쫓아다녀 주세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무 이기적인 얘기인가요? 저도 이기적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간관계가 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우리가 서로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깎여 먹힐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다. 나도. 예. 주로 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에요. 거절이 연습이 안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하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거절을 좀 연습하시라. 예.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거절 당하는 것도 사실 싫어하실 수 있는 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 누가 거절하면 상처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거절을 당한다는 얘기는 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다. 그래서 의견이 둘이 되었다는 얘기다.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연습했습니다. 나는 A라는 생각을 갖고 쭉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딱 부딪혀서 B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거절해요. 그러면 제가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A라는 걸 가지고 가는데 B를 딱 만나서 부딪혔어. 그러면 우리에겐 아이디어가 두 개가 되었구나. 이 두 개를 가지고 더 괜찮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절은 반대가 아니라 다양성이다. 네, 그래서 나도 거절할 수 있고 또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이거 많은 분들한테 부탁드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부탁을 드리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 하잖아요. 제가 기분 나쁘잖아요. 거절은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구나, 고마워. 이거는 비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잖아요. 모든 거절은 기분이 일단 안 좋아요. 그러나 경계를 만들죠. 여기까지가 넘어오지 말라는 선이구나.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예, 울타리를 치는 건 공이 들지만, 그러나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치는 것은. 그래서
경계 없는, 울타리 없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나를 만들고 있지 않나.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좀 맞춰주세요. 당신이 잘했어요. 이렇게 맞춰주면 굉장히 잘해주는.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좋다, 좋다. 이렇게 하면 막 또 그 사람에게 되게 친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시되, 그러나 나의 경계를 잃지 않기 위해선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예, 너무 어려운 거절 말고, 예, 070을 거절하는 것부터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뭐 먹을래? 이럴 때 아무거나 니들 먹는 거 같이 이러지 마시고 나는 뭘 좋아하지? 어,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지? 나를 위한 거절부터 조금씩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시고 거절할 건 잘 거절해 보시자고요. 마지막이네요.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다뤄주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동기도 안 생기잖아요. 마감이 쪼여야 원고가 나와요. 특히나 미루기를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일의 원동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을 해치죠. 예, 건강을 해치고 나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따뜻하고 현명한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린 좀 컸으니까 예전처럼 엄마 힘들었어 막 이런 거 엄마한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을 돌봐드려야 될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근데 나한테는 좀 그래도 된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따뜻한 엄마를 상상해 보시고 나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오늘 좀 힘들었다. 막 혹독한 사감 선생님 말고 이게 뭐가 힘들었다고 그래. 다른 애들은 벌써 100장을 나갔는데 너 지금 겨우 10장 해놓고서 지금 힘들다고 뻗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만의 깜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나만의 깜냥을 계산해 줄 줄 아는 게 현명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너는 처음 해본 거니까 10장도 힘들 수 있어. 음, 그럼 우리 30분만 쉬었다가 할까? 너 좋아하는 음악 틀어줄까? 잠깐만 우리 놀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 오늘은 스타트 한 것만으로도 만족 한번 해볼까? 이렇게 조금 더 여유롭고 현명한 어른이 되어주세요. 나에게 좀 더 친절하셔야 됩니다. 나를 빼놓으면 세상이 너무 보고 싶은 게 많고 번쩍거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내가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활활 타버리고 없습니다. 어느새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지? 어느새 내가 이렇게 아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바쁜 일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새 병원에 가 있고 내가 어느새 링게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나는 나를 돌보아야 한다. 일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 특히 더. 그래서 나에게 따뜻하게, 네. 그리고 자꾸 나와 대화하세요. 너 지금 괜찮아? 지금 기분이 어때? 어, 오늘 컨디션이 어때? 라고 따뜻한 부모님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를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근데 오늘만 날은 아닙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정말 내가 스트레스가 만빵이야. 이러면 과감하게 오늘은 확 쉬자. 너를 위해서. 이렇게 통 크게 나를 위해서 여백을 주십시오로 잘 쉬면 돼요. 죄책감 없이. 나를 너무 들들들들 볶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잘 나오는 거 아니고요. 엔진 과열돼서 터져요. 우리도 다 물체라서 들들들들 볶으면 끓고 사라집니다. 잘 관리하려면 모든 물체가 다 그렇듯이 광내고 닦아주고 돌보고 기름칠하고 이런 AS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물건에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분명히 피와
살이 도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아주 정직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전부 다 몸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돌보고, 잘 쉬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소리 듣게 해주고. 그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왜냐? 24시간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인간, 나잖아요. 나에게 친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요. 나하고 잘 만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도 잘 만듭니다. 나에게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의 지금은 너무 부족해. 왜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사방팔방에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는 이미 한 인간으로서는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 대해서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럴 만해서 그랬나 보다. 우리의 촉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정말 싫은걸? 그 촉도 조금 믿어봐 주세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나를 일단 믿어주는 거. 네, 그리고 나를 탓하지 않는. 너는 왜 쟤처럼 저러지 않니? 쟤가 아니니까요. 쟤가 아니니까 쟤처럼 저러지 않죠. 나처럼 하겠죠. 나를 좀 사랑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